세 번째 대립상은 추조이 대 스보이입니다. 추조이는 남의 것이란 뜻이고요. 스보이는 자신의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조이,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 오히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또 러시아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술이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발레입니다. 여러분 볼쇼이 극장 이제 보시죠. 새롭게 이제 꾸몄다고 하는데요. 볼쇼이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빅입니다. 빅. 대극장이죠. 아시겠죠? 이 대극장에서 주로 귀족들을 위한 발레 공연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소비에트의 영화 감독인 지가베르토프가 영화 속에서 이 발쇼이 극장을 어떻게 해요? 그 영상 편집을 통해서 찌그러뜨리고 이 발쇼이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상영하게끔 이렇게 해서 자기 영화를 상영하는 발쇼이 극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해서 귀족들의 발레 공연하는 거를 이제 영화를 상영하는 민중의 극장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 지가 베르토프인데요. 그 발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는 원래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에서 이제 러시아로 왔는데요. 여러분 예술에서 그 고전이 들어가면은 그 고전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예술의 그 규범과 하나의 틀을 만드는 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라는 예술의 고전주의는 미국 할리우드가 가져왔어요. 미국 할리우드가 워낙 강력한 돈과 기획력을 통해서 영화의 하나의 규범과 법칙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전주의가 이제 미국 고전적 할리우드로 이렇게 되는데요. 발레의 고전주의, 즉 고전 발레는 러시아가 완성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발레의 최고봉은 러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전 발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그 여성 무용수의 이그 발레복을 보시면은 짧게 치켜져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무용하는 발의 기술을 많이 보여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낭만 발레는 발레복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도 이 발레복이 거추장스럽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걸 짧게 만들어서 이 기술을 다양한 테크닉을 볼 수 있도록 남성 무용수도 딱 붙는 옷을 입혀서 그 기술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고전 발레를 러시아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추조이, 러시아 말로 남의 것은 추조이라고 하고요. 그걸 자신의 것, 스보이로 만들어서 최고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런 고전 발레를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발레 루스라는 독특한 종합 예술단의 발레단이 있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여기 흰머리, 여기 앞부분에 흰머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이제 가장 특징적인 그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까 피카소 얘기했죠? 그 피카소를 무대 세트 화가로 그다음 막 작곡을 생상스 유명한 작곡가 그다음 세르게이 디아길레프가 자랑하는 바로 작곡가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죠. 그래서 스트라빈스키를 통해서 현대 음악을 탄생시키게 기획한 사람이 바로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입니다.
그래서 발레단인데 일종의 미술, 음악, 또 무용, 종합 예술로서의 모습을 근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에서 고전 발레 그걸 더욱더 발전시켜서 근대 발레로 만든 게 발레루스라는 발레단 팀 이름입니다. 발레단의 이름. 여기에 니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남자 무용수가 있는데요. 이 남자 무용수를 디아길레프가 좋아했죠. 좋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경험 때문에 디아길레프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발레루스가 유명한 거는 이 공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3년 5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봄의 제저라는 거는 아까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 공부했었죠. 봄의 제전이라는 거는 봄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봄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니까 이 안에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야기가 없죠. 그냥 그 슬라브 민족의 그 예전의 그 제사 행위를 그대로 발레극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어떻게 했어요? 음악이 이야기에 종속되도록 음악을 만들지 않고 음악이 음악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뮤직 포 뮤직 마치 아트 포 아트처럼 음악이 음악을 위한 음악이 딴 걸 위해서 봉사하거나 종속되지 않아요. 음악 자체를 위한 그래서 들어보시면 꽝꽝꽝꽝꽝꽝 하면서 이게 음악인지 뭔지 막 독특한 그러면서 무대 위에서 막 제사 지내는 행위에 기존의 발레의 우아한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막 그 독특한 제사 지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결국 좀 있다가 공연 시작하자마자 좀 있다가 많은 평론가와 비평가들이 정말 비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욕설을 하고 뛰쳐나갔죠.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 반 정도 남았던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죠. 드디어 음악을 위한 현대 음악이 탄생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여성의 옷을 현대화된 옷으로 만든 코코 샤넬이 있었죠. 그래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와 코코 샤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은 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코코 샤넬이 집도 제대로 없는 스트라빈스키를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와 코코 샤넬 영화 속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현대 음악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 이 다길레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발레루스가 어떤 발레단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귀족을 위한 또 그 예술을 위한 그 발레의 그런 공연 예술이 있었는가 하면 그야말로 러시아의 민중을 위한 공연 예술이 발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코모로키 유랑극단을 통한 것인데요. 이게 나중에는 러시아 서커스로 발전하죠. 그래서 2명 또는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떠돌면서 이렇게 분장하고 쇼를 보여주고 그 다음 동물들 묘기 가장 인기 있었던 건 곰 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과 먹을 걸 받아가면서 공연을 했죠. 그게 바로 스코모로키고 이건 민중을 위한 공연 예술입니다. 발레가 귀족을 위한 황제를 위한 공연이었다면
스코모로키는 이제 민중을 위한 장터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했었습니다. 이 스코모로키도 사실은 비잔틴 제국에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어로 익살꾼. 예. 그래서 외국에서 추조위로 가져왔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발전시켜서 발전했고요. 어떤 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모로키들이 이교도의 즉 기독교 문화가 아닌 이교도의 문화를 전파한다 해서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끼가 있고 재능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숨어 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거죠. 그것이 결국은 서커스로 민중의 공연 예술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에트 시대 때 러시아 서커스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북한 서커스, 중국 서커스, 물론 프랑스, 독일 이쪽 서커스도 유명하지만은 이쪽 소비에트, 소련의 러시아의 서커스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의 도시에 가면 원형으로 된 그 서커스 공연장이 있는데요. 러시아 서커스는 이제 찌르크라고 하고요. 찌르크는 서클을 러시아 말로 한 겁니다. 서클은 뭐예요, 여러분? 원이죠, 서클. 그래서 원형 극장으로 된 게 도시마다 있는데요. 모스크바는 이제 2개나 있죠. 그게 서커스장입니다. 이건 도네츠크라는 도시에 있는 찌르크. 그래서 러시아 서커스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구의 미술. 그 서구의 미술이 뾰트르 대제가 농노나 그 지방의 귀족들을 보내서 유학 보내가지고 서구의 그림 그리는 세속화,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구에 가서 추조인 남의 것을 배워와가지고요. 드디어 19세기 말쯤에 러시아 회화 미술이 이제 세속화가 물론 이제 16세기, 17세기 이전에 16세기 전까지는 이제 성화, 종교화가 발전했지만은 이제 세속화가 19세기 말에 특히 비판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이런 미술 사조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바실리 페로프라는 사람인데요. 트로이카. 여러분 트로이카라는 건 뭐예요? 트로이카라는 건 말 3마리가 이렇게 마차를 끌면서 빠르면서도 3마리가 지구력 있게 몰아서 이렇게 운송하는 이런 마차 운송을 트로이카라고 하는데 말 3마리로 여기서 트로이카는 누구예요? 꼬마 애들 셋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공업용수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물을 기르는데 이 꼬마 애들의 그 노동을 착취해 가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트로이카, 말이 돼버린 셈이죠. 가축만도 못한.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큰 형이 뒤에서 밀고 있죠. 트로이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4명이 꼬마 4명이 공업용수를 끌고 있습니다. 이 공업용수는 19세기 말에 드디어 러시아가 그 서구의 산업화와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업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노동력을 착취해가면서 러시아 공업이 발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비극성이 커지는 건 바로 이 옆에서 그 주인과 같이 뛰는 이 강아지의 그림이죠. 그래서 잘 모르고 주인과 함께 있으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이 개의 명랑함이 이 비극적인 상황과 컨트라스트 대조되면서 더군다나 제목이 트로이카 말이어야 되는데 사람인 이 러시아의 문제를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이동해 가면서 그렸거든요. 이
사실주의파의 이동파라고 합니다. 이동파. 이동해 가면서 민중들의 삶을 그리고 그 그림을 민중들한테 팔고 그렇게 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문 상록수 보면 분하로드 운동, 분하로드 운동 하는데요. 분하로드 운동은 into, 나롯이 바로 the people, 민중입니다. into the people, 민중 속으로. 그래서 미술계, 예술계의 분하로드 운동이 바로 이 이동파, 사실주의 유파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비극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슬라브 민족 하면 영어 단어 슬레이브가 생각나죠. 그래서 슬라브 민족이 슬라브라는 말에 그 민족의 어원이 그 노예라는 즉 서유럽 쪽에 선진화된 예전의 서유럽 민족들이 이 동슬라브족 민족들을 전쟁에서 노예로 삼아 끌어다가 슬레이브 노예로 쓴 거죠. 그래서 노예의 민족이라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슬라브 민족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노동에 착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일리알 레핀 보시면은 배에서 화석 연료를 떼워서 배를 움직이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는 이 사람들이 끄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래요. 그래서 일리알 레핀이 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서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극적인데 이 젊은이가 반항적인 모습을 그렸죠. 이 젊은이 보시면 이 그림이 젊은이에게로 시선이 가는데요. 러시아의 미래를 상징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반항하는 이 젊은이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걸 묘하게 긍정적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 일리알 레핀의 볼가강에서의 배를 끄는 인부입니다. 쿠르스크 지방의 십자가 행렬 보면 십자가 행렬 근처만 가도 내 아픈 다리가 우리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인데요. 나을 거라는 믿음에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기득권층 가진 사람들은 경찰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가난한 민중들은 그 근처도 갈 수 없음을 러시아가 이렇게 듀얼리즘 이분화되었구나 라는 걸 가난하고 못 산 민중과 잘 산 귀족과 이런 층으로 나뉜 거를 보여주면서 러시아 사회를 비판하고 있고요. 그런 러시아 사회가 암울하다는 것이 바로 이 민둥산, 나무가 없는 민둥산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 회화를 배워왔는데 17세기에 이제 배워왔는데 19세기에 가장 놀라운 경지까지 발전하게 되죠. 이제 더 발전하면 이제 추상회화, 칸딘스키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그 미술 화가들이 또 민중을 위해서 목공예품을 새로이 만들어옵니다. 아브람 체보파라고 하는데요. 모스크바의 북동쪽에 많은 후원자들이 그 아브람 체보라는 곳에 집을 지어서 예술가들이 마음 편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민중들에게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것 중에 겨우 내내 6개월 동안 노는 민중들이 그 도끼를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나무로 목공예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팔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 마트료시카라는 걸 고안해냅니다. 이 마트료시카는 인형 안에 인형이 있는 거죠. 보시면 인형 안에 인형이 있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무한대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 기술을 알려준
파가 바로 미술사죠, 예술사죠. 아브람 체법하고요. 이 인형들은 다 외국에 특히 일본에 그 수입한 작은 인형들을 추조이 남의 것을 스보이화 자기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인형 안에 인형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민중들이 겨우내 이걸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게 한 게 바로 아브라함 체법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트리오시카라고 아는 이 인형을 바로 목공의 인형 마트리오시카라고 이제 합니다. 아브라함 체법 박물관, 현재는 박물관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 그 이반 3세 때 크레물린 궁안에 많은 교회를 지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반 3세가 비잔틴 제국 이미 망했습니다. 망한 비잔틴 제국의 그 마지막 남은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 결혼을 갖다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의외로 로마의 교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남은 공주를 자기가 인질로 만들어서 너가 러시아에 가서 이제 황제랑 결혼할 텐데 그 결혼하면은 정교가 아닌 카톨릭을 믿게 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바로 소피아 공주인데요. 소피아 공주가 러시아의 이반 3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하자마자 교황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걷어차고 모스크바의 비잔틴 제국의 문화와 러시아 정교의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쌍두 독수리입니다. 이 쌍두 독수리는 비잔틴 제국의 상징이에요. 이 쌍두 독수리가 보시면은 서양을 쳐다보고 동양을 쳐다보고,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보면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시아잖아요. 유럽과 아시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터키의 이스탄불이. 바로 그래서 거기에 상징물입니다. 그 쌍두 독수리를 러시아에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쌍두 독수리가 이 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반 4세가 이걸로 자기 아들을 때려 죽였다는 거죠. 이 홀은 황제의 권위를 말하는 거고, 이 달걀 모양의 이 알은 러시아 정교회의 힘을 말하는 거고요. 쌍두 독수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바라보는 용맹함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이 방패 모양, 우리 연세대도 연세대 심볼 상징은 이 방패 있잖아요. 방패. 이 방패 안에 게오르기 기사, 백마탄 게오르기 기사가 있습니다. 게오르기는 러시아 장군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예수를 끝까지 믿는다고 저항하다가 순교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성인이죠. 게오르기 기사가 여기 악마어도 같은 뱀을 창으로 말발굽으로 죽이는 요 방패 모양 안에 있는 요것은 모스크바 문장입니다. 즉 모스크바 문장과 비잔틴 제국의 쌍두 독수리가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러시아 국장이 된,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게 된 거죠. 이 쌍두 독수리가 바로 누구? 15세기 이반 3세 크레물린 안에 교회를 열심히 짓던 누구 때문에? 부인 소피아가 당신이 이제 비잔틴 제국의 후예다 해서, 그래서 케사르는 이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데요. 그걸 케사르가 러시아식으로는 이제 짜르가 되는 겁니다. 짜르. 그래서 이반 3세 15세기 때 부인이 그렇게 남편을 불러줘요. 그래서 자칭 황제죠. 아시겠죠? 자칭 짜르. 이반 3세가 자칭 짜르가 됩니다. 즉위할 때 국내외에
사신을 불러다가 황제로 즉위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반 4세가 있고요. 이반 3세의 손자. 이반 3세는 그냥 부인이 그냥 짜르라고 불렀기 때문에 케사르 황제로, 그래서 자칭 황제인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 국장이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추조의 것을 스보이화 시켰다. 모스크바 문장과 합치면서요. 보시면은 이반 3세, 그 다음 부인이 이제 소피아 팔레올로기나, 그 다음 후계자가 이제 바실리 3세. 이 바실리 3세 때 바로 모스크바 제3 로마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모스크바 제3 로마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반 4세입니다. 이반 3세의 손자죠. 이반 이름으로 네 번째. 영어 보세요. 이반 더 테러블이에요. 테러블. 어우, 끔찍하다. 이 뇌제는 뇌우라 해서 뇌우, 번쩍번쩍 막 벼락치고 천둥치고 막 그런 겁니다. 성격이 막 불과 같아서 아까 황제의 홀이라고 그랬죠. 황제의 지팡이로 자기의 둘째 아들을 이렇게 쳐 죽입니다. 그 상황이 급박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렛빈이 그랬습니다. 아까 위에서 배웠던. 그래서 보시면은 이 뒤로 이제 류릭 가문이 이제 다 죽게 되면서 결국 류릭의 명맥이 끊기게 된 거죠.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똘똘해서 황제로 이어졌으면 계속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반 4세의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름이 로만인데 그 이제 로만에다 오프를 붙이면 로마노프 성이 된다 그랬죠. 그 거기에서 이제 황제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노프 왕족 계열이 이제 된 거죠. 이 이반 4세 뇌제가 카잔 한국, 카잔 칸이죠. 칸, 몽골 따따르 민족이 만든 금장 한국이라고 합니다. 역사책에서. 거기서 물리쳐서 카잔, 지금의 카잔 지역에 있는 금장 한국을 물리쳐서 이 성 바실리 성당을 만들게 되고요. 이게 가장 민중을 위한 교회, 그 다음 가장 러시아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반 4세가 영국 대사까지 만나요. 그 정도로 이반 4세의 권력이 유럽까지 권력이 미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황제 얘기가 나온 김에 로마노프의 마지막 황제가 바로 니콜라이 2세죠. 니콜라이 2세, 그다음에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는 이 혈통 계열에서 혈우병이 이제 유전병이 있는데 그게 이 아들 막내 아들 알렉세이한테서 이제 발현이 됐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이 아들 때문에 끔찍하게 걱정을 합니다. 그때 신통하다는 괴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고리 라스푸틴입니다. 그래서 알렉세이 황태자 혈우병을 사실은 치료한 게 아니라 알렉세이한테 이제 최면을 걸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게 이제 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라스푸틴이 이 황태자를 치료한다는 믿음 때문에 알렉산드라한테 완전히 100% 신뢰를 갖게 되고 이 괴승이라고 하죠. 괴이한 이 승려가 정권을 갖게 되면서 민중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서 그 미움이 이제 혁명과 연결됩니다. 아까 뿌찌는 길이라고 했죠. 라스는 여러 개로 뻗어진 길, 애둘러 가는 길, 엄청 꼬인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탕, 성 자체에 방탕하다. 그래서 이 라스푸틴은 그 괴이한 행동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폭력적이고 술을 폭주 엄청나게 먹고 그래서 영혼의 채찍질파는 원래는
채찍질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자기의 죄를 비는 건데 때리다 때리면서 자기의 죄를 다 얘기했는데 이미 다 얘기했어.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죄를 짓습니다. 어디 가서 돈을 훔치고 뭐 해가지고 또 그 죄 때문에 또 자기를 때리고 그런 독특한 종파예요. 그 종파의 승려이기 때문에 엄청 거칠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사제입니다. 궁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무리와 스캔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유스포프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귀족 가문의 그 유스포프라는 왕자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청산가리를 넣었는데 청산가리로도 안 죽어서 할 수 없이 총을 쐈는데 나중에 시체를 발견하고 보니까 총으로 죽은 게 아니라 폐에 물이 차서 익사 물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괴이한 승려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리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조를 한 셈으로 니콜라이 2세는 결국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예카체린부르크에 있다가 레닌이 총살 죽여라 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올가가 살았다 해서 올가 첫째 딸 올가가 살아있다 해서 막 또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지고 막내딸 아나스타샤 그 유명한 아나스타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나스타샤가 살아있다 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다 죽게 되고 예카테린부르크 도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니나 야마라는 곳에 버려졌죠. 깊숙한 곳에 이제 묻혀져 있게 돼서 나중에 이제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니콜라이 2세 그 로마노프 가문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연절, 러시아 주연절. 러시아 주연절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예수에게 물세례를 준 거예요. 원래는 이제 1월 6일 날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1월 6일이라도 춥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가 이날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도 똑같이 물세례를 합니다. 즉 얼음을 깨고 그 얼음물 속에 3번 들어가서 얼음물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구력 종교는 이제 구력을 쓰기 때문에 구력 예전에 썼던 달력이 이제 13일 늦게 됩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구력 행사는 실제로는 1월 19일, 1월 20일쯤 하게 돼요. 1월 20일쯤이면 언제예요? 가장 추울 때입니다. 아시죠? 러시아 1월 말쯤이 가장 추울 때죠. 1월 말 2월 초. 가장 추울 때 주연절 세례식을 위해서 얼음물을 뚫고 세례를 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직접 물세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주연절. 즉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따뜻한 곳에서의 물세례인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얼음을 뚫고 해야 돼요. 이렇게 얼음을 뚫고 거기 들어가서 3번 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화하는데 이 주연절을 엄청 시끌벅적하게 보내죠.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사람들이 부활절 정말 즐겁고 시끌벅적하게 교회 절기를 보냅니다. 그 다음 시끌벅적한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1월 19일, 20일쯤 이 추운 날에 얼음을 뚫고 온 마을 곳곳에 그 저수지, 강 이런 데 뚫고 사제가 직접 물세례 주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사람들을 물 속에 3번 넣었다 빼요. 그래서 수영복 이런 걸 입고 와가지고 바로 물 속에 3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엄청 이 주연절을 재미나고 축제처럼 이렇게 보냅니다. 오히려 1월 7일 1월 7일 날 이건 이제 1월 20일쯤 19일쯤 하는 거고 1월 7일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는 오히려 경건하게 보냅니다. 우리는 12월 25일 날 아주 시끌벅적하게 연말에 새해가 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러시아는 1월 7일 날 이미 1월 1일 날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엄청 시끌벅적하게 놀았기 때문에 더 놀 여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1월 7일 날 경건하게 보내고 다시 1월 19일, 20일쯤에 주연절을 얼음물 세례를 하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보냅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러시아식으로 더 발전시키는 극단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러시아 달력을 보시면은 러시아 달력은 지금 우리랑 똑같은 그레고리력을 씁니다. 다만 요일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러시아 달력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해가 안 되는데 월요일로 시작해서 일요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종교 행사는 율리우스력으로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13일이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인데 실제로는 1월 7일이 되는 거죠. 1월 7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에는 율리우스, 일상생활에는 그레고리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 혁명이 10월 혁명 하는데 10월 혁명 날 때는 구력을 썼을 때예요. 혁명이 다 완수된 뒤에 레닌이 나중에 야 구력은 너무 날짜 차이가 난다. 실력으로 바꾸자 해서 그레고리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게 달력이 싹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혁명이 났기 때문에 10월 혁명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날짜를 보면 11월 초예요. 11월 초.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13일이 늦게 구력이 가기 때문에 11월 초에 원래는 모든 세계의 달력은 11월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만 10월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이하죠. 그래서 10월 혁명이지만 사실은 11월에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얼음물 세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을 찍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세계의 대립항을 통해서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냥 연결되는 거 있으면 재미난 이야기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영상 보다 많은 이미지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저작권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저작권 없는 이미지들을 구해서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딱딱 맞는 자료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고 제가 말했던 걸 통해서 오히려 더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러시아 문화가 의외로 다채롭고 재미납니다. 아시겠죠? 러시아 문화가 그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동서양이 섞이고 그리고 그 이교도와 정교가 섞이고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그 외국인 입장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바라보면은 상당히 재미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공부하고 거기에 접촉해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